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해경지휘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뜻은 존중하겠지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표는 반려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여당은 사건 당시 청와대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6시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들은 당시 해경과 군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했습니다. 대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됐던 사개특위 구성을 압박하며 국회 공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72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국내외 참전용사와 정부 인사, 시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유급 휴가비와 재택치료자 지원도 축소됩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29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은 장마전선은 지금 제주도 부근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북상하며 중북부 지방에 또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노동부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그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월 단위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골자인데 대부분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비슷한 시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부와 협의했고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해 의문을 키웠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당정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낸 셈인데 야당은 따갑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노동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 발표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다고 수습했지만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어서 노동정책 노선이 바뀐 건지 물음표가 커졌습니다. 반면 장관 보고도 받은 대통령이 최종안이 나온 줄로 단순히 착각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 신문을 보고 최종 정부안이 나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이걸 바로잡은 것이며 향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거라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종일 부처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소모적인 말잔치가 벌어진 셈인데 대통령실은 더 효율적으로 조율하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제 정 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김병롯 중부청장과 김종욱 서해청장 등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 청장은 최근 조직에 닥친 위기 앞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게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의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과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록을 확인하면 진실을 찾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실제로 공개 동의를 피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국방부에서도 확인된 거는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보고받을 당시에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구조하라는 말도 없었다. 그 부분이 다시 재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지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정부의 주장에 동의를 못했어요. 기억력이 너무 짧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정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국회 3분의 2 동의하거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해주거나 전임 대통령이 동의해주거나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동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공개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경 지도부 사의 표명에 대해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며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한병도 의원 등 18명은 어제 오후 성명을 통해 당시 해경과 군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색하고 조사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색과 첩보 수집 등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알게 된 사실들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며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맺었던 여야 합의를 지키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하며 국회 공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1박 2일 의원단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지킬 테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직접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 주십시오.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윤호중, 김기현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는데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약속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갈등 국면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합의안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거는 뒤늦게나마 채무 이행을 하겠다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뭐 환영하지만은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는 바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원구성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거친 합의안을 뒤집었는데 이걸 다시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한 검수완박 법안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사개특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당초에 그 합의됐던 내용이 그거는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 가지고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빠르면 주말 중에도 국민의힘 원내 수석과 회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답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하며 민생과 경제 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법사위원장 갈등이 풀리며 출구가 열리나 했지만 사개특위가 다시 뇌관이 되면서 여야 대치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가 현행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유류세를 내렸지만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자 국회에선 50% 인하까지 가능하게 아예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커지는 인하 효과만큼 세금 수입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긴 지 일주일. 다급해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내리지만 큰 기대는 안 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간 돈들이 있어 억지로 진짜 일하고 있는 거예요. 30원, 50원 내려줘야 아무 혜택이 효과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3, 40원 내려가 봐야 뭐 큰 와닿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뭐 이렇게 별로 피부에 닿지는 않고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실제로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주유소 기름값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세가 거셌기 때문인데 유류세 인하의 체감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지만 환율이 치솟으며 국내 가격 부담은 여전할 거란 걱정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인하 요인이 일정 부분 상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자 법을 바꿔 유류세를 더 깎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범위를 지금의 30%에서 50%로 늘려주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분의 30이 되어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개정안을 발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법 개정 뒤 정부가 최대 한도로 유류세를 깎으면 55%까지 내릴 수 있는데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144원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최대 한도인 37% 인하 때보다 3배 정도 더 내려갑니다. 문제는 정부의 세금 수입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20%로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37%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로 보게 될 세금 수입 손실만 9조 원에 육박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무섭게 치솟는 물가. 이 정도면 그만 오를 때도 됐다 싶은데 끝이 아닙니다. 이미 금값이라 불리는 채소 가격이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통인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가게입니다. 최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직접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으로 배추 5포기를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3포기밖에 살 수 없습니다. 양파의 가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양파 15kg짜리 한 망의 가격은 17,000원에서 25,0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채소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다 보니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지. 손님들이 오질 않아. 워낙에 물가가 비싸고 올랐으니까. 이른 무더위로 작황이 나빠진 데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유가가 오르면서 채소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실제 최근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보면 양파 1kg의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추 100g의 가격은 1,150원대로 10% 가까이 뛰었고 시금치 가격도 1년 새 38% 정도 올라 1kg에 10,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장마철까지 시작되면서 채소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고랭지철에 나오는 배추나 건고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인근에서 나오는 열무 등 엽근 채소들이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소 가격이 더 오르면 열무김치나 시금치 나물 등을 파는 가게도 반찬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오르니까 그게 심각한 거죠. 시금치, 배추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다 올라가 있어요. 비가 와서 떠내려 가고 나면 그때는 올려서 받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매일 밥상을 차리기 위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한숨도 덩달아 커집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고 한 10,000원어치 살 거를 5,000원어치 사요. 그리고 안 사게 되고 덜 사게 되고 그래요. 시장 오면은 진짜 좀 걱정돼.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상인도 소비자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유급 휴가비와 재택치료자 지원도 줄여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재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한 달 소득 약 233만 원, 4인 가구라면 합계 약 512만 원이 안 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판단은 월납입 건강보험료로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8만 2천 원, 4인 가구는 합산액이 약 1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던 유급 휴가비 지원도 축소됩니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면 하루 4만 5천 원씩 최대 5일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던 건데 앞으로는 종사자 수가 30명이 안 되는 중소기업만으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종사자 가운데 75.3%에게 지원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가 전액 지원하던 코로나19 치료비도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 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본인 부담금이 적은 재택 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재택 치료자들에게 지원된 비용은 평균 병원비 13,000원, 약값 6,000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환자가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비와 팍스로비드처럼 값이 비싸 부담이 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정부가 계속 전액 지원합니다. 바뀐 조치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4일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보부는 2022년 주요 국토 위협 문서에서 테러를 고무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부는 외국 테러리스트들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자금 조달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을 겨냥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제시하면서 러시아는 이전 선거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 내 불화를 조장하고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미국 정치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이 공식 폐기되자 미 연방 대법원 앞에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낙태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을 시작으로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재확인한 낙태 합법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Of this ruling means that there is no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right to an abortion, and it is up to each individual state to decide how it wants to approach the right to access abortion.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판례 변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원적 낙태와 불법 시술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이라는 기존 판례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 69%가 반대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전의 기회를 만난 셈입니다. This fall, we must elect mor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who will codify women's right to choose into federal law once again.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은 생명의 존중보다는 여성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은 50년 전의 낙태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현지 시간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졌습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려는 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결사항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결국 퇴각하기로 했습니다. 루안스크주 대부분이 러시아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서 돈바스 지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건물 사이에 숨어 포격을 가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력을 다해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외곽으로 완전히 밀려나면서 세베로도네츠크 대부분을 러시아군에 내줬습니다. Взяли тренировочный пункт, тренировочную базу СБУ, которая находила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к говорится, промышленной зоны. Ну,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мы потихоньку... 계속된 포격으로 도시는 90%가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퇴각하기로 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가 무너지면서 강 건너 쌍둥이 도시 리시찬스크 함락도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루안스크주 대부분이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서 돈바스의 남은 지역 도네츠크주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На Донецькому напрямку противник проводить активні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продовжує вогневе ураження наших підрозділів вздовж лінії зіткнення
завдає ракетних ударів. 돈바스는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함락되면 남동부 전체가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광공업지대로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Українські військові роблять все, щоб зупинити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окупантів, наскільки це можливо, наскільки вистачає важкої зброї, сучасної артилерії, усього того, що ми запитували і продовжуємо запитувати у наших партнерів.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다연장 로켓 등 5,800억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가 현지 시각 24일 TV에 나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몇 달간 타격을 받아 산산조각난 진지에 단순히 잔류를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철수하면 러시아는 루안스크주를 사실상 점령하게 되면서 침공 후 주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루안스크주에서 마지막 남은 리시찬스크에서 러시아군과 격렬하게 교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한 새로운 국채 원리금 상환 규정에 따라 3건의 국채 이자를 루블화로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현지 시간 24일 외화 표시 국채 채무 이행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8년 만기 국채이자 85억 루블, 약 1억 5,940만 달러 상당이 국가 예탁 결제원에 수령됐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국채 원리금 상환 규정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외화로 표시된 국채 원리금을 지불 당일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루블화로 환전하며 이 금액을 NSD로 입금하면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여름철답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설레는 여행 계획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지난 4주간의 교통량보다 조금 더 많겠고 고속도로는 대체로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 방향으로는 낮 12시에 가장 많이 막히겠는데요. 요금소 기준 서울부터 강릉까지는 4시간 정도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부산까지는 최대 6시간까지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정체가 가장 긴 노선은 중부내륙선입니다. 다름 아닌 작업 때문인데 창원 쪽으로 여주 부근 6km 구간 지나기가 어렵겠고요. 서해안선의 경우 지금 목포 쪽으로 호남권 진입은 수월하지만 바란과 송악 사이에서 구간 정체 심해지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지금 도심 부근 정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서초 부근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권에선 지나기 괜찮지만 안성과 판교 사이 특히나 50분 정도는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권 정체는 목천이나 옥산 분기점 일대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겠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보다 경기권이 더 어렵겠는데 양지나 이천 중심으로 혼잡이 심해지겠습니다. 강원권에서는 만종 분기점과 새마을 통과가 점점 답답해지겠고요. 서울 양양선의 경우 양양 쪽으로 동홍천이나 인제 나들목 주변에 차가 많아지겠는데 앞차와의 간격이나 전방 주시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에서 불이 나 학생과 선생님 등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실 천장과 벽 전체가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학생들이 쓰던 책상 주변으로도 까만 잿가루가 가득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대치동 학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등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교실 안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원인은 지금 이제 국가수에 넘겨서 보는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냥 에어컨은 확실합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광주시 창틀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한 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3시간 넘게 공장을 태우고 나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방화 때문에 대학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 A씨가 병원 응급실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이렇게 시간 좀 오래 지체되는 그런 문제로 조금 환자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는 그런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은 병원 관계자가 바로 껐지만 A씨가 어깨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불러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경남 밀양시 하남읍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역주행하던 경차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사고를 당한 승합차가 옆을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스포츠 도박에 빠진 농협 직원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돈 40억 원을 횡령한 사건,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농협 직원에게 스포츠 토토 구매를 부탁받은 복권방 사장이 횡령금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복권방 사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포츠 도박에 빠져 회사 돈 40여억 원을 빼돌린 농협 직원 A씨가 찾아간 사람은 평소 거래하던 서울 강서구의 한 복권방 사장이었습니다. A씨는 13억 원 상당을 복권방 사장 B씨에게 송금하며 스포츠 토토 구매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계좌 추적 결과 B씨는 이 돈 일부를 또 다른 지인에게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권방 사장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잡힌 겁니다. A씨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복권방 사장 B씨가 자신에게 거액 투자를 거듭 권유했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농협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한 뒤 수사 범위를 넓혀서 복권방 사장 B씨의 사무실과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B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 A씨의 횡령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혐의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복권방 사장 B씨는 평소 법으로 정한 스포츠 토토 회차별 구매 한도 10만 원을 넘어서 복권을 발급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토토에서는 10만 원 이상 비대면 판매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10만 원 이상 비대면 판매를 안 하고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어떻게? 다만 한도를 초과한 복권 판매가 단순히 장사를 위한 건지 A씨처럼 거액을 베팅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횡령금 회수를 위해서 계좌 추적을 이어가면서 B씨의 범죄 혐의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이 시의원 당선인과 의회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 당선인은 사과문을 냈지만 진정성 없는 페이퍼 사과란 지적을 받으며 오히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전북 완주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도 저녁 무렵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당선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우 당선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야, 임마, 안 해. 하지마, 안 한다고. 와 같은 비속어와 욕설을 섞어가며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에게 확 죽여버리려라는 분풀이로 퇴장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우 당선인 측은 사과문을 내고 본의 아니게 거친 발언이 나왔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해준 시민들에게도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당선인들은 페이퍼 사과를 철회하라면서 추가 의혹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그 이후에 그것을 성추행이라고 워딩을 해야 할지는 고심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범기 당선인은 기자회견 직전 시의원 당선인을 만나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도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했던 전북 전주시. 민선 8기를 앞두고선 일찌감치 단체장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죽은 이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도제인데요. 천도제를 주관한 대형 사찰 승려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천도제 비용이 과한 측면이 있지만 통상적인 종교 행위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대형 사찰입니다. 부처님 정법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며 20여 년 전 창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도만 수천 명, 사찰은 특히 각종 천도제로 유명세를 치렀는데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 주장 역시 이어졌습니다. 암이나 뇌경색, 치매, 대상포진 등 각종 질병은 물론 길흉화복을 좌우한다며 때마다 사찰에서 천도제를 원했다는 건데 피해 신도만 60명에 이르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처음에 이거 딱 들어가면은 천도제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천도제 신청을 해야 된다. 효를 해라. 그래서 효를 강조합니다. 조상들을 저 내버려두면은 그게 효가 아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사찰 승려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다름 아닌 사기. 종교의 자유를 현저하게 벗어날 정도로 신도들을 압박했고 피해액도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사찰 승려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천도제 비용은 개인이 아닌 사찰이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 신도들이 원해서 치러진 종교 행위인 만큼 범죄 입증 자료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기다 아니다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이어지며 1심 재판은 1년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사찰을 창건한 전 주지 A씨 등 6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천도제 비용이 과다하긴 하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을 어긋날 만큼 그런 종교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승려들이 천도제를 권한 건 맞지만 신도들을 속이지는 않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인데 사찰 측은 재판 이후 일부 고소인 진술에 근거해 종교 영역에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 주장하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피격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뜻은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표는 반려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여당은 사건 당시 청와대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6시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들은 당시 해경과 군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했습니다. 대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됐던 사개특위 구성을 압박하며 국회 공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72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국내외 참전용사와 정부 인사, 시민 등 약 1,500명이 참석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유급 휴가비와 재택치료자 지원도 축소됩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29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은 장마전선은 지금 제주도 부근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시 북상해 중북부 지방에 또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표는 반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의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경 지휘부가 한꺼번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 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게 답이란 결론을 얻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병노 중부청장을 비롯한 치안정감 2명과 윤성현 남해청장 등 치안감 6명도 지휘부로서 책임을 공감한다며 자진해서 사퇴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해경 측은 밝혔습니다. 해경은 재작년 9월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 청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결과 발표와 번복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사건 초기엔 월북으로 판단한 증거가 있었지만 이후 국방부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특수 정보를 받지 못했고 기존 자료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족 측도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지도부 일괄 사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경의 양심 선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의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경 지도부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만큼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의 일괄 사퇴 표명에 이어 즉각적인 반려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해경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6시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TF 역시 중간 조사 결과 월북몰이의 정황이 뚜렷해졌다고 압박을 더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치졸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보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을 국회로 초청했습니다. 여당과 유족 측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억류된 후 목숨을 잃기까지 6시간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살아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당시 정황이 담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에 협조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의 협의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TF도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감청 기록에서 월북은 딱 한 번 등장한다며 월북몰이 정황이 뚜렷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당시 정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알게 된 사실은 투명하게 모두 국민에게 공개했다며 안보자산 공개가 어렵다는 걸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새로운 증거조차 제시하지도 않고 왜곡과 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인지 또 안보 정보를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치니까 그럴 거면 공개하자라는 것이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다음 주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등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의 실효성을 이루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화청사 매각까지 거론하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국전력이 개혁할 것이 많다면서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도산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을 향해 지적한 문제점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설계 용역을 평가하면서 평가받는 업체에서 일하는 자사퇴직자 출신과 미리 접촉하는가 하면 도로공사는 자사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의 허위 서류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H 등 3개 기관 전체 계약의 21%가 자사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이뤄져 유사한 적발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개했는데 앞으로 평가 항목에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비중을 높여 경영 효율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공공기관들의 긴장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인력과 비용 등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대해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얼마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내림폭이 더 커지면서 이른바 강남 4구도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7주 연속 내림세인데 하락폭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몸값을 낮췄습니다. 서울의 낙폭도 확대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이른바 강남 4구의 아파트값 역시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와 강남구는 비교적 굳건했는데요. 최근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129.97제곱미터가 68억 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는 등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도 사실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한마디로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는 8월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묶어뒀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딱 이렇게 체감할 만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정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법령 개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 행정 입법 정도로만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또 이번 대책이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청년들이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어 무턱대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보단 자기 소득의 적정 범위 내에서 주택 마련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집 마련에 고통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 대출 때 적용되는 두 가지 기준,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의 유연성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 60 내지 70%가 적용되던 LTV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상한을 현재 60에서 70%에서 80%까지 3분기에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엔 LTV 6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3억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무주택 청년 근로자의 DSR 산정 때 최근 소득뿐 아니라 늘어난 미래 소득을 근거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정에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가 50년으로 연장됩니다. 5억 원 대출 시 금리를 4.4%로 가정하면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 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쉬워져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오른 데다가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섣불리 집을 사기보다는 금리 동향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을 내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이 급여의 한 3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아파트값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을 미루는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주차장마다 휠체어 표시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있죠.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서 일반 주차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아놓긴 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1급 이종민 씨는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다가도 주차할 때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느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남습니다. 운전석 쪽이 다른 차량이나 화단에 막혀서 내릴 공간이 없기 일쑤. 결국 조수석으로 옮겨 탄 뒤 겨우겨우 휠체어를 내려 빠져나옵니다. 이런 거를 다니다 보면 매번 있어요. 매 순간 최대 20-30분 정도 걸린 적도 있고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5년 장애인 편의법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너비 3.3m,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정이 나아졌을까? 규정 시행 이후인 2009년 설치된 노회 주차장에 가봤지만 역시 적정 기준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의 폭은 법정 규격보다 딱 50cm 모자란 2.8m입니다.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운전자 혼자서 휠체어를 돌리고 빠져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차장 운영기관 측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정보다 작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말씀하신 현장 나가봤더니 그 현장에서 이번 주 중으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적을 지키지 않은 주차장은 모두 7천여 곳, 전체의 10.6%에 달했습니다. 전용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까지 포함하면 면적 규정 준수율은 더욱 떨어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개선 수단이 마땅찮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든지 대수선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2005년 이전의 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 졌었던 게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면 제재할 수는 없지만 권고 조치는 하고 있죠.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주차 규정과 정부의 관리 부재 속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휴대전화 개통할 때 저렴하게 계약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바가지를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관련 민원 중에도 계약 내용에 대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불완전 판매 행태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A씨는 7개월 전 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 약정으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20만 원짜리 태블릿을 공짜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예상보다 5만 원 넘게 부과된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의 꼼수였습니다. A씨 몰래 약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짜라던 태블릿 값도 할부로 받아가던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낸 거지만 이거를 36개월로 계산해버리면 이제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제가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았다면. 아버지 휴대전화를 대신 구매한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유료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요금 명세서엔 음악과 동영상 등 2만 원 넘는 유료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그 부분을 임의대로 부가 서비스 유료 부분을 추가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겠다고. 통신사 측은 일부 판매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리점들은 저희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하는 사업자거든요. 교육도 하고 페널티도 주고 그냥 관리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고객을 속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은 모두 3천여 건. 3분의 2는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멋대로 바꾼 피해 사례였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일선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에선 계약 조건을 거짓으로 설명해도 대리점과 판매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한두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통신사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통점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소비자도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녹음하고 계약서의 모든 판매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놔야 추후 피해가 발생해도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2주년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요. 애국지사들과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사공시에서 전해드립니다. 고 김혜재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약 60여 년. 유가족들은 처음으로 묘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가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3살 적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휴가 나오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돌아가셨다 소리만 들었어요. 할아버님 군번이라도 있으면 찾기가 쉬웠는데 군번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찾으려고 이제 유해찾기 운동 뭐 한다고 해서 그 서류를 보냈어요. 제가 또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산수에 와서 보고서는 잔디리고 와서 가니까 그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담담하고 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랜 세월 끝에 고 김혜재 하사는 가족들에게 돌아왔지만 아직 1,500여 명의 전사, 순직 군인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동생을 찾을 수 없던 김용석 씨는 동생의 위패를 서울 현충원에 봉안해 고인의 넋을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도 별도로 나가서 군대에서 일을 했고 또 얘는 또 육군에 입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 자체는 모르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들이 상심이 커가지고 집안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바로 여기에 위패를 모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영구 불멸의 수단 아니냐.
현재 생존한 애국지사는 11명. 가족은 아니지만 더 늦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과 발 그리고 그분들의 전체 모습을 3D 스캔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때 저 손으로 무슨 활동을 하셨을까? 하루 싸우기에서 백날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로 어디를 뛰어다녔을까? 늦게 시작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가능하신 애국지사님들을 좀 기록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후손들이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을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기억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면서 좀 더 희망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애국지사.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서 목숨을 바쳤다. 그 자체가 명예스러운 거. 그 이상 더 명예스러운 건 없어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 찾기만 했으면 됐죠. 뭐 더 바랄 거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이제 이렇게 혼백이나마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잘 지내세요. 막내딸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72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참전용사와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지휘자, 시민과 학생 등 약 1,500명이 참석합니다. 또 최근 공적이 확인된 참전 유공 전사자 이영훈 중위와 심임섭 상사, 윤준걸 하사, 이원재 병장, 신명철 병장에게 무공 훈장이 추서됩니다. 또 국민을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류재식 6.25 참전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의 손녀인 박승리 대위, 3대째 백골부대에서 복무한 병역 명문가 후손인 김인석 씨가 낭독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이 작전 계획을 수정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전방 배치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커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한미도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데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도 담길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작전 계획 수정을 언급하며 동해안 지도를 펼쳐놓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의 작전 계획 수정이 남한을 노린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조선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남쪽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온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동향, 그리고 전술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 임박 관측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술핵과 미사일을 대남 공격용으로 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한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계획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립된 작전계획 5015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맞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미가 새로 만들 작전계획에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위협은 물론 북한이 최근 언급한 작전계획 수정 동향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탄도탄 방어 체계만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 전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 작전 계획은 이르면 연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토대로 북한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도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들이 안장된 국립현충원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국립묘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국립 대전현충원 묘역에 진홍곡이 울려 퍼집니다. 묘지 비석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이 모습들은 휴대전화로 촬영돼 유가족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고령자나 국외 거주자 등 현충원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묘소사진 전송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대전 현충원 방문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서비스 이용자 수가 1,700명을 넘었습니다. 그 4년을 못 가가지고 그거 받고 많이 울었죠. 비석이 잘 있나, 꽃은 잘 있나, 그 주위에 뭐 다른 거 이상은 없나, 이게 다 보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시고 그 노래 들으시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트럼펫 연주는 평일에 묘소를 직접 참배할 때도 사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장자들을 예우하고 국립묘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현충원 측은 묘소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 화병을 모두 돌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화병 교체 작업은 올해 장백묘역을 시작으로 1년에 2만여 개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조화는 나라꽃인 무궁화로 단일화해 통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보훈 가족에게는 그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참배와 더불어서 삶의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그 열린 호국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현충원에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14만여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헌신을 기리면서 국립묘지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고공 침투는 육군 특전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술입니다. 최고 난도의 이 훈련에 첨단 장비까지 도입돼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신준명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3000m) 상공에 올라간 특전 요원들. 일사불란하게 상공으로 뛰어듭니다. 요원들은 목표물이 눈에 보일 만큼 낮은 고도까지 내려온 뒤에야 낙하산을 펼쳐 신속하게 착륙합니다. 항공기 소음을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높은 고도에서 이탈하면서도 낮은 고도에서 낙하산을 개방해 목표물에 빠르게 접근하는 특전사의 고공 강화 훈련 모습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고도에서 뛰어내린 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착지해야 하는 최고 난도의 전투 기술. 첨단 장비 윈드 터널을 이용한 지상 훈련은 필수입니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특전사만 가지고 있는 이 인공 터널은 시속 190km 이상의 인공 강풍으로 실제 강화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도 이 교관님의 지시를 받아서 훈련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공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상에 상관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강화 기술을 숙달해 완벽한 고공 침투 능력을 갖춘 특전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공 침투로 적진 깊숙이 잠입한 특전 요원들은 정찰 임무에 돌입합니다. 직접 보고 듣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찰 드론까지 운용해 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냅니다. 이후 탐지된 정보를 이용해 적을 파괴하는 화력 유도 절차도 실제 전장이 그대로 구현된 시뮬레이터를 통해 반복 숙달하게 됩니다. 특수전사령부는 다양한 첨단 장비를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으로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특전사. 대체 불가라는 그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기념비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지만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등은 빠졌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미국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총기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34. The nays are 193. The mo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The motion is adopted.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텍사스주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살에서 21살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살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Passing this gun safety bill is truly significant, and it's going to save lives. 다만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등은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기념비적인 성과지만 중요 내용이 누락되며 실제 총기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뮤지컬 배우 옥주연이 인맥 캐스팅 논란과 관련해 동료 배우 김호영을 고소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옥주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반성했다며 소송과 관련한 소란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뮤지컬 엘리자벳 캐스팅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고 오디션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들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제작사의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맥 캐스팅 논란과 관련해 뮤지컬 엘리자벳 제작사는 배우 옥주연이 캐스팅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EMK 뮤지컬 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에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라이선스 뮤지컬의 특성상 원작자 승인 없이는 캐스팅이 불가하다며 원작자와의 계약 내용을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작자도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더는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MK는 15일 공식 입장에서도 새 배우들은 강도 높은 오디션을 거쳐 선발됐고 원작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90년 전 한강에서 조선의 선비들이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실경산수화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일본인이 미국 경매에 내놓은 그림을 사들였는데 예술적 완성도와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중종 때 비단의 수묵으로 그린 독서당 개회도입니다. 우뚝 솟은 응봉과 함께 지금 옥수동 부근인 한강 두모포 일대 풍경이 담겼습니다. 강에는 관복 차림의 젊은 선비들을 태운 배가 떠 있고 다른 배에는 술동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림 위쪽에는 전서체로 제목이 쓰여 있고 아래쪽에는 참석자 12명의 이름과 호, 본관, 생년, 품계와 관직, 과거 급제 연도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3단 구성은 조선 특유의 양식이며 실경산수화로서 완성도와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술적인 표현력이 상당히 높아서 회화적인 가치가 높다는 점이고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 주요한 인물들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독서당은 인재 양성을 위한 기구이고 개회도는 당시 유행한 문인들의 모임을 담은 그림입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은 지난 3월 미국 경매에서 이 그림을 낙찰받았습니다. 일본의 동양학자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다른 일본인이 산 뒤에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그림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전문가 검토와 실견 조사를 거쳐 긴급 매입에 나섰습니다. 경매 당시 추정가는 50만에서 70만 달러였습니다. 조선시대 개회도는 약 180여 점이 남아있는데 이 중 12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존하는 독서당 개회도 3점 중 시기가 가장 빠른 이 그림은 다음 달 7일부터 일반에 전시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동충하초는 보통 귀한 약재로 알려졌는데요. 태양광 시설 아래 현미로 동충하초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동충하초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조량이 만 킬로 이름난 전남 고흥의 태양광 발전 단지입니다. 태양광 시설 아래 지어진 창고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동충하초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난방비부터서 이런 비용이 많이 절약되는 편이고요. 고흥군으로부터서 임대를 1년에 약 한 45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임대해가지고 이와 같은 시설을 했습니다. 일정한 양으로 현미를 담고 2시간 정도 쪄서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 버섯균을 접종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버섯 재배에는 톱밥 배지가 쓰이는데 이 농장에서는 현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미로 재배하면 배지도 버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 2,000톤 정도의 현미를 부근 농협에서 사들여 다른 농민의 소득이 느는 것은 덤입니다. 톱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밑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가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현미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밑에까지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미 배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24개짜리 통이 든 숨쉬는 재배 상자를 고안해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병에서 재배하면 버섯을 일일이 자르고 배지를 털어내야 하는데 특허 상자는 바로 뒤집으면 돼 그만큼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영농법인에서 현미 배지를 공급하고 농민이 키우면 다시 판매를 대행해주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우선 공정을 최대한 빠르고 단순화시켜가지고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이 박스 재배를 제가 기획을 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공정이 90% 이상 자동화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경매장에서 느타리 버섯하고 표고버섯 사이에 가격을 저희는 형성을 했고 현미로 동충하초를 기르는 35개 농가의 한 해 순이익은 6천여만 원 정도. 놀고 있는 태양광 시설 아래 공간을 활용하고 대량 생산으로 착한 가격을 형성하는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호주,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도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환경 교과가 있습니다. 16년째 중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수업 중인 학생들을 배인수 PD가 만나봤습니다.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일주일에 1시간씩의 기후환경 수업을 하고요.
학교마다 한 명씩의 기후환경교사가 있어요. 호주에서는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환경이 필수 과목인데 고등학교에는 환경융합이라고 하는 과목을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필수로 이수해야 되고요. 자, 2020년, 30년, 50년 현재 6%의 재생에너지는 10년 뒤에 30%, 2050년에는 72%. 1992년에 리우 협약이 있었어요. 지구의 기후변화 이슈를 알렸던 협약이었죠.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으로 환경 과목이 만들어져요. 정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선택받지 못하고 있고 선택하기도 힘든 현실이기도 하고요. 저는 16년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사가 저 한 명이에요. 그만큼 선택하지 않고 있고 환경교사 모임 분석으로는 현재 환경교사는 전국에 35명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소수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환경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생물다양성, 자원과 에너지,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그리고 행동과 실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 생태 시민을 교육하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정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의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방법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학습해보고 싶었고 환경이 있어야 저희가 있죠. 중학생이라도 작은 것들은 실천할 수 있으니까 작은 것들부터 천천히 실천해 나가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비어있는 방에 전등을 끄고 부모님이 안 쓰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부모님께 절약을 설명한다고 하거든요. 환경이 있어야 우리도 살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미래에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서 환경 문제나 또는 어떤 환경 쟁점이 생겼을 때 그게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융합적인 사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 마음에서 연안 수역의 갯녹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해조류의 성장과 번식을 촉진하는 비료인 시비제를 살포하는데요. 하지만 제주 바다의 높은 파도 등에 유실되거나 빨리 녹아버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유실률도 줄이면서 충분히 시비 효과를 내는 블록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제주시 구자읍 평대리 마을어장에 투하한 시설입니다. 길이 40cm, 높이 35cm의 정육각형 모양의 블럭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해조류의 성장과 번식을 촉진하는 이른바 바다비료를 살포하기 위해 고안해냈습니다. 시설물을 투하한 후 5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블록마다 온통 해조류로 뒤덮였습니다. 블록 한 개당 무게가 85에서 90kg에 달해 파도 등으로 유실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블록 안에 해조류 성장을 위한 바다 비료가 3분의 1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종전에 마대에 담아 투하했을 때와 비교해 바다 비료를 저장하는 기간이 2~3배 이상 길어진 것이 확인된 겁니다. 예,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이제 조류도 세고 태풍, 파도도 다른 해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녹아버려. 한 달 되면 다 녹아버려. 해양수산연구원은 새로 개발한 블록을 다음 달부터 도내 13개 마을어장에 추가로 시설하고 효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조류가 점차 사라져가는 갯녹음 발생 면적은 지난 1998년 19% 수준이었지만 20년 만에 33%까지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 새롭게 개발한 블록들이 종전, 마대를 활용한 바다비료 살포 효과를 보완하고 갯녹음 어장 복원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선 맑은 물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주요 시정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삼남읍 신아리 일대에 추진되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153만 제곱미터 부지에 산업단지와 1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나와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와 현장을 방문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혹들이 있다며 제2의 대장동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특혜라. 대장동, 제2의 대장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내가 재검토 한번 해보고 하겠다는 거라. 하나그룹이 전체 사업 면적의 53% 부지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 중이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의 일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반구대 안각화 현장을 방문한 김 당선인은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운문댐 물을 언제부터 얼마나 주겠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며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언제 주겠다, 몇 톤 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예 없는 얘기야, 없는 얘기. 내가 늘 해상문리하고 똑같은 얘기라. 이 등재도 돼야 되고 물도 확보해야 되니까 아주 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 김 당선인이 반구대 안각화 보존과 맑은 물 동시 확보, 그리고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등 민선 7기 송초로 시장 체제에서 진행되어 온 주요 정책들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특례 적용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청장은 어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은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의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는 병역 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공정하게 군대에 간다고 느껴야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경북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강릉이 35도, 대구 34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엔 충청과 남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장맛비가 오겠고요. 아침까지 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안동도 31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